자, 1강에서는요, 일반 창의성과 트리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일반 창의성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브레인스토밍이죠. 이 브레인스토밍은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트리즈와의 차이는 뭔가, 브레인스토밍과 트리즈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의 차이, 특히 브레인스토밍의 한계, 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 그렇게 브레인스토밍이 그렇게 실제 문제 해결을 잘 못하는가, 그 한계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왜 트리즈가 그러면 효과적인가, 브레인스토밍의 어떤 부분에 비해서 트리즈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냐, 그 효과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실제 창의적으로 문제를 짧은 시간에 그것도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킴스트리즈의 김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 트리즈라는 것을 강의를 할 건데요. 트리즈 중에서도 실용 트리즈라는 걸 강의를 6강좌에 걸쳐서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 6강좌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트리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이 트리즈를 실제 어떤 문제 해결에 유용한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제가 트리즈를 강의한 경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회수로 따지면 한 500회 정도의 트리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출연연구소, 기업, 대학원 과정 뭐 여러 군데서 이제 트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트리즈 교육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창의적이지 못한가? 그 창의적이지 못한가의 원인을 제가 트리즈를 통해서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제가 이 6강좌를 통해서 사람들이 왜 창의적이지 못한가, 그 창의적이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가 실제 제시할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 사람들을 창의적으로 하려면 왜 창의적이지 못한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제가 주로 강의할 때는 뭐 연속해서 뭐 10시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번 강의는 6강좌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하고 또 표현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이제 그 강좌별 연결고리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6강좌 중에서 일반 창의성과 트리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창의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창의성 하면 여러분이 아마 딱 떠올리는 게 브레인스토밍을 딱 떠올릴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브레인스토밍은요, 창의성의 어떤 하나의 도구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건 하나의 회의 진행 방법에 해당하는 거지, 엄격한 의미에서 창의성 도구라고 볼 수는 없다. 자, 그러면 그거와, 그걸 이제 브레인스토밍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창의성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트리즈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한 30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창의성과 트리즈의 문제 해결의 예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트리즈를 만든 알트슐러라는 분입니다. 자, 이 두 사람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서로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인슈타인한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창의적인 일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문제를 다르게 바라본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문제와 다른 각도로 나는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쓰는 논문들은 세계적인 논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뉴턴 같은 경우에 사과가 왜 떨어져?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해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빛의 속도가 왜 30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중력이 뭐지? 시간이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정리한 게 자기의 이제 창의적인 논문이 된다. 자,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요. 자, 본인은 굉장히 창의적이었지만은 자기 제자를 거의 한 명도 제대로 길러낸 제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창의적이었지만은 그 창의적인 능력을 다른 사람한테 전수는 거의 못했죠.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창의성이 뭐라는 걸 새로이 정의하고 창의성을 수없이 많은 사람한테 전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트리츠를 만드는 알트슐러는 겁니다. 이 알트슐러한테 실제 이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알트슐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 속에 모순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그 모순을 해결하면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대상 속에서 모순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창의성이다. 그리고 그 모순이 뭐냐? 그건 바로 내가 써놓은 트리츠라는 책 속에 그런 게 잘 정리되어 있고 모순을 어떻게 찾고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두 사람의 굉장히 창의적이었던 사람들인데 가장 큰 차이는 이 사람은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길렀고 이 사람은 창의성 시대, 트리즈를 통해서 창의성 시대의 폭발 시대가 온다라고 예견했고 제가 이 사람의 트리즈를 하루 저녁 책 딱 읽었습니다. 하루 저녁 책 읽고서 다음날 곧바로 저는 회사 업무에 적용했어요. 했고 그 이야기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했죠. 자, 트리즈라는 거 이걸 보니까 굉장히 좋다. 학교에서 이런 교육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교수님들한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교수분들이 자기 학교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무려 국내 4개 대학에 지금 현재 2개 대학식으로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이제 올해 2학기 강의에 지금 불과 한 5주 정도 강의를 했는데 그 대학원 강의 중에 문제를 해결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해결됐고 회사의 아주 고질 문제를 해결해서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한 예도 있고 국가출연연구소에 10년 동안 연구했던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문제도 트리즈로 가지고 강의 중에 나온 아이디어로부터 실제 적용해서 특허도 몇 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기존의 사람들과는 다른 각도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른 각도로 문제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제가 한번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창의성에서 우리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습니다. 그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 밑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자동차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자동차 열쇠를 어디서 잊어버렸는데 여기서 열심히 찾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여기서 자꾸 자동차 열쇠를 찾습니까? 다른 데서도 좀 찾아보시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압니까? 아니, 무슨 이야기냐? 다른 데는 어두워서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열쇠를 찾는다는 거냐? 응?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찾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은 자동차 열쇠를 어디서 잊어버리냐? 이게 가로등 불빛이 비치지 않은 다른 위치에서 열쇠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열심히 여기 찾죠. 바로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하는데 고정관념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고정관념이 뭐냐? 대답은 못하죠. 그냥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다.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형태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봅니다. 특히 전문가들일수록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내가 학교에서 전공했던 걸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은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거, 내가 경험해봤던 범위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난 완전히 다른 쪽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른 각도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각도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가장 잘 만들어진 툴이 트리츠다는 거죠. 이제 트리츠는 뒤에 가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리츠에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툴이 있습니다. 트리츠하고는 저 뒤에 차이인데, 조금 전에 앞에서 열쇠를 찾는 과정에서는 그냥
자기 지식과 경험에, 한마디로 뭔가를 찾을 경우에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가지고 그 가로등 밑에서 계속 찾았잖아요. 그럼 트리즈는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형태의 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트리즈라는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써서 솔루션을 찾아갑니다. 이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과정에서는요, 고정관념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전혀 없어요. 제가 초중고 선생님들요, 발명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창의적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선생님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전교에서 공부 1등 하는 애가 창의적입니까? 하니까 아니래요. 확실히 아니래요. 그러면 과학 잘하고 수학 문제 잘 푸는 애가 창의적입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뭡니까? 발명관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어떻게 창의성을 이야기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한 분이 고정관념을 안 가지면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창의성은 몇 배 정도로 이렇게 상승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정관념을 안 가지는 정도만 가지고 우리들이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안 가지는 것 플러스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또 문제의 해결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죠. 그게 제가 볼 때는 트리즈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리즈 위에 지금까지 나온 창의성이라는 걸 전부 다 합해도 트리즈와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브레인스토밍 무슨 그런 것들은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 트리즈는 첫 출발이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출발한다.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틀리다. 그래서 트리즈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트리즈의 창의성은 어떤 문제든 그게 기술 문제든 뭐 비기술 문제든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철저하게 문제가 무엇이냐를 알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경계 영역의 도식화라는 용어를 제가 만드는 건데 이 경계 영역의 도식화를 통해서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되면 사실상 다음 문제는 트리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문제가 상당히 창의적으로 풀려나갑니다. 이제 그런 예들을 제가 이제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창의성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한번, 브레인스토밍이 왜 안 된다는 거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냐? 그 한계성을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브레인스토밍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기술 연구소에 한 10년을 있었거든요. 뭐 임원으로서도 이제 한 5년을 있고, 실제 연구소에서 10년을 있고, 제가 물리학 쪽 공부하는 중에 11년을 물리학을 공부를 했죠. 자, 제가 브레인스토밍을 옛날에도 학위 과정에서도 많이 해보고 회사에서도 많이 써봤는데 도대체가 트리즈를 알기 전까지는 브레인스토밍의 한계가 뭔지 좀 몰랐죠. 트리즈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이건 하나의 회의 방법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문제의 해결책을 예를 들면 이 타켓, 관역이라 합시다. 그럼 이 관역을 맞추려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역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쪽을 향해서 활을 딱 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런데 브레인스토밍은 관역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분석이 없어요. 관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화살을 잔뜩 준비해갖고는 마구 쏘는 거예요. 막. 어느 쪽으로 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쏘요. 막 쏘다가 보면 그 중에 한 놈이 맞을 거다는 거지. 그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렇잖아요. 질이 아니고 양이다. 다른 사람 말 절대로 비판하지 마라. 마구 말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의 분위기가 아주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회의 진행 방법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툴이다. 그러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툴로서 브레인스토밍을 말해서는 안 된다. 창의성 툴 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방향이 틀리고 트리즈는 요거는 완전히 반대다. 하나의 화살을 쏘더라도 관역이 정확하게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화살을 정확하게 딱 날리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 자, 브레인스토밍의 제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물론 이제 브레인스토밍도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급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브레인스토밍의 큰 이원칙을 따르고 있죠. 우선 양을 추구합니다. 마구 이야기하라. 이제 말도 대단한, 특히나 말도 대단한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브레인스토밍에 더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말은 되죠. 되지만은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느냐는 거죠. 그게 문제를 모르니까 많이 말을 해서라도 문제를 하나라도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 아닙니까?
문제를 제대로 알아버리고 나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게 되죠. 자, 남의 말에 대해서 절대로 비판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마구 말해놔는 거예요. 자유분방하게 분위기 아주 엄격하게 하지 말고 아주 자유스럽게 하라. 그 다음 남들이 어떤 이야기 하고 나면 그 이야기에 편성해가 타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쪽으로 하라. 뭐 대략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는 회의하는 방법을 보죠. 브레인스토밍은요, 조금 전에 편성이라는 말을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성냥개피가 쫙 있는데, 여기 불을 탁 붙이면 이 연원이 이쪽을 쭉 가면서 성냥개피에 불이 쭉 붙어 나가죠.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하고 관련 있는 뭔가가 나오면 그걸 편성해서 쫙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불을 쫙 붙여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하나의 회의 방법이죠. 우리가 풀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아주 뜬구름처럼 이렇게 올려놓고는 열심히 토론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걸 분석하겠다는 의도 자체도 없고 이걸 엄격하게 어떻게 분석하는 구체적인 툴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모르는 상태로 열심히 분석하는 게 지금 브레인스토밍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나온 것을 이렇게 벽에 붙이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문화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짧은 시간에 얼마나 풀어가느냐에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결국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이 없다. 트리츠라는 문제 해결 방법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왜? 어차피 구체적인 문제 해결, 문제를 알고자 하는 툴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냥 괜찮았어요, 이게요. 자, 해결책의 방향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타켓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화살을 마구 쏘는 거에 해당된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의 고정관념 내에서 문제를 푸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은요, 기존 내가 알고 있었는데 미처 생각이 안 나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확실히 잡아냅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모르는 영역의 어떤 문제다. 나의 지금까지 지식과 경험 너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냐. 거의 효과를 못 봅니다. 실제로 거의 못 봅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히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그러니까 트리츠 이전에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진공청소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공청소기입니다. 지금 진공청소하는 모습이고, 자, 진공청소기를 가지고요, 카페트 속에 들어있는 먼지들을 쫙 빨아내려고 합니다. 아주 카페트에 있는 깊숙이 들어있는 먼지를 잘 빨아내려면 진공청소기니까 당연히 진공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아주 센 진공,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센 진공으로 만든다면 아마 먼지가 잘 빨려 들어올 겁니다. 확실하죠. 그러면 센 진공으로 한마디로 여기 진공 헤드가 있는데 이 진공 헤드에 센 진공을 걸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어떻습니까? 진공 헤드가 바닥하고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떨어지진 않아요. 그럼 청소부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 현실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정말 센 진공 청소기는 센 진공인데도 바닥에 절대로 달라붙지 않은 그런 진공 청소기를 개발해라. 그러면 그 전 세계 진공 청소기 시장은 우리의 거다. 우리 회사 거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진공 청소기를 개발하라고 연구소에 자, 딱 이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연구원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제가 있던 회사의 연구소도 비슷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자, 진공 청소기 안에 달라붙는 놈이 진공 헤드다. 진공 청소기 헤드니까 요 헤드하고 카페트하고 어떤 관계 뭐 이런 걸 따져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헤드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헤드 중에서 잘 안 붙는 놈이 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합니다. 뭘 기준해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나의 지식 범위를 가지고 열심히 분석하죠. 또 적당한 진공이 어느 정도냐? 진공이 뭐 높다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진공이 뭐냐? 또 카페트는 어떻게 생겼냐? 먼지는 어떻게 안에 들어있느냐? 또 관련 기술하고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열심히 분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특히 우리 한국이 불과 얼마 전까지 제일 잘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일본 따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우리가 따라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앞서 있으니까 우리가 벤치마킹 당하죠. 자, 어쨌든 진공청소기에 대한 관련 기존에 나와 있는 도면, 뭐 원인 분석, 뭐 실제 제품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딱 발생되느냐 하면 모순이 딱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초고진공인, 고진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진공이 되면 어떻습니까? 딱 붙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붙는 문제를 없애려면 저진공이 돼야 됩니다. 그럼 필요한 게 뭡니까? 고진공으로 만들어야 되고 저진공으로 만들어야 되죠. 이런 상황을 모순이라 합니다. 알트슐러가 트리지에서 출발하는 건 모순을 바로 여기서 출발하죠. 근데 트리지를 안 배운 사람은 야, 이 문제가 모순 문제잖아. 아니 세상에 고진공이기도 하고 진공이 아니기도 한 게 어디 있냐. 이런 해결책은 절대로 없어. 우리 사장이 무식하니까 이런 모순 문제를 지금 풀으라고 하는 거다. 야, 세상에 초고 진공이기도 하고 진공이 아닌 게 어디냐. 이런 건 절대로 없어. 이런 연구는 아예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절충해. 뭐냐? 초고 진공도 아니고 저진공도 아닌 적당한 중간값을 택하는 거죠. 그걸 절충이라고 합니다. 절충. 이 트리즈를 만든 알트슐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발명가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발명들의 한 90% 정도는 사실상 이 절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 딱 발생되면 그 모순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절충해서 해야 된다. 트리즈는요, 이런 모순을, 없는 모순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그 모순을 100% 돌파합니다. 그런데 트리즈 이전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트리즈 이전에서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순이 딱 발생되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을 딱 만나는 겁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제 자신이 그랬고 제가 지금까지 500회 이상 교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나갈 여지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바로 기존 창의성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창의적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왜 트리즈냐? 조금 전에 그 장벽을 트리즈가 정확하게 돌파한다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돌파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완벽하게요. 완벽하게 초고 진공이고 완벽하게 진공이 아닙니다. 초저진공입니다.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해결책을 가져간다는 거죠. 자, 그럼 트리즈는 뭐냐? 제가 이제 트리즈라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트리즈는 영어로 이렇게, 영어로 트리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트리즈는요, 영어가 아니고 러시아어입니다. 러시아. 제가 러시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테오리아, 레센냐 뭐 이렇게 읽는답니다. 제가 읽을지도 모르고요. 영어로는 팁스 이렇게.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뭐 요 정도인데 우리 한국 트리즈 협회에서는 요걸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 이렇게 번역하자. 발명 문제 해결 이론 이렇게 되는데 발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썩 좀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 러시아에서 우리가 말하는 발명이라는 개념이 창의라는 개념하고 포함하는 의미로 러시아 사람들은 쓰고 있답니다. 실제로. 실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을 트리즈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트리즈는 누가 만드느냐? 트리즈는요, 이 알트슐러라는 분이 만들었죠.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떤 공통적인 원리들이 있을 거다. 왜 창의성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 없다는 거냐? 왜 창의성에 대해서 타고났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게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평생을 바쳐서 이 사람이 특허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뭐 몇백만 건의 특허를 분석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몇십만 건의 특허를 집중적으로 했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어쨌든 특허를 열심히 분석해서 만들어내온 것이 바로 트리즈입니다. 그리고 트리즈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평생을 바쳐서 특허를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 모순이라는 게 있더라. 있는데 아까 그 벽을 느끼는 그런 모순. 그 벽을 느끼는 모순이 있는 것을 정면으로 완벽하게 그 벽을 이렇게 통과한 그걸 돌파한 해결책들은 세계적인 발명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던진 메시지는 지금 현재 우리 산업에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모순이 있다면 트리즈를 알기 전에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잖아요. 트리즈를 가지고 그 문제를, 그 모순을 풀면 어떤 말입니까? 특허에 의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혁신적인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던지는데 그 후세들이 이제 그걸 해보죠. 해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 맞다는 게 증명됐죠. 그러면서 지금 국내 특히 우리 한국이요. 트리즈의 적용 부분에서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앞서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다 뒤져 있는 식스 시그마나 뭐 다 우리가 받아들인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리즈에 관한 하는 트리즈의 원론 부분은 러시아에서 나왔지만 트리즈가 실제 기업체에서 실용화라는 식으로 꽃이 피는 데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트리즈 관련 발표를 하면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저는 트리즈 시장은 앞으로 한국에서 트리즈가 나왔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강의도 영문으로 하면 전 세계를 향해서 트리즈 비즈니스가 열린다고 봅니다. 자, 트리즈라는 게 기존 트리즈는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200개가 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툴이요. 근데 이 모순을 해결하면 혁신이 일어난다는데 문제는 내 문제에서 어떻게 모순을 찾을 건지를 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내용이 트리즈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툴이 무려 200개나 되는데 크게 나눠도 10몇 개인데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 어느 놈의 툴이 제일 유용할 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서 제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좀 쉽게 모순을 찾고 또 10시간 이내의 교육으로 트리즈를 실제 쓰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게 실용 트리즈고 제가 지금 5강, 6강, 지금부터 뒤쪽으로 해나갈 2강부터 해나갈 모든 내용은 이 실용 트리즈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트리즈의 많은 단계들을 3단계, 6단계 정도로 나누어가지고 대부분은 3단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트리즈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툴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실제 만드는 이 실용 트리즈라는 것을 주로 이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트리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을 정의하고 그 문제의 방향을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풀어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요. 간단한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트리즈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여기 아인슈타인이 이 사진 속에 아인슈타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요. 사진이 쭉 작아졌어. 사진이 크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아인슈타인 여기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내가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이가 아인슈타인에서 얼굴을 전혀 모르는데도 여기서 아인슈타인을 찾아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떻게 찾을 겁니까? 못 찾죠. 회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이나 지식으로 전혀 접하지 못한 문제를 수없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도 이 상황하고 거의 같다. 그럼 트리즈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냐? 이렇게 해결합니다. 자, 내가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모르면 내가 100% 찾을 수 없죠. 또 얼굴을 안다고 해도 사진 크기가 너무 작아지면 못 찾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찾았겠다는 거냐? 내가 찾지 말고 여기 있는 아인슈타인 스스로가 내한테 찾기어지게끔 해라. 어떻게 하느냐? 아인슈타인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색깔이 빨간색이 된다든지 아인슈타인만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내가 아인슈타인이야 라고 말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내가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진 지식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드러내면 이렇게 딱 지적하면 되잖아요. 자,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스스로 찾겨지게 한다. 이걸 이제 이상 해결책이라는 거에 해당되는데요. 이 방법을 써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실제 기업에 적용한 예를 한번 볼게요. 이 실제 예입니다. 제가 트리즈 교육에 가가지고요. 한두 시간 교육 중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예가 많습니다. 아주 고맙다고 막 인사를 많이 받거든요. 자, 여기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속에 굉장히 유독한 가스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만일 새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가스를 새는지 안 새는지 알기 위해서 가스를 검지하는 가스 검지기 또 이런 어떤 담당자를 둬가지고 계속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살피겠죠. 그런데요, 이런 어떤 틈새에 어떤 모서리 부분에 굉장히 조그마한 구멍이 나서 가스가 조금씩 계속 새어나오고 있다. 그럼 그 가스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뭐 막든지 하는데, 내가 여기서 아인슈타인을 찾을 때도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못 찾듯이 내가 아무리 검지기를 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아주 조그마한 구멍이 어떤 특정된 구석에 있다면 내가 찾을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걸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때 요 방법을 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찾지 말고 구멍이 나면 구멍 스스로가 찾겨지게끔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 페인트에 여기 있는 파이프의 페인트 색깔을 지금 흰색 아닙니까? 가스가 조금이라도 새면 이제 색깔이 어떻게 변하냐? 빨갛게 딱 바뀝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내가 구멍이 어디 있는지 가스가 어디 새는지 찾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지나가다가 빨간색 비슷하게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 새려고 벌써 하는구나, 새는구나.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가 스스로 찾겨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일 잘한 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역사 속에 고 정주영 회장님입니다. 제가 현대에서 한 6년 근무를 했거든요. 현대조선에서 선박 설계를 했는데 고 정주영 회장님이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한 내용들이 사실상 이런 이상 해결책적인 트리즈적인 사고를 이분은 평소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
신경영학회에서 실제 논문도 실제 써가 발표했고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런 내용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리츠와 트리츠적이지 않은 거와의 극단적인 차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 꼬마가요, 건초더미 위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건초 풀을 지금 소들한테 몇 시간 뒤에 먹여야 됩니다. 얘가 여기 놀다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바늘을 잊어버렸다 합시다. 그럼 바늘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바늘을 찾아라 하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와서는 열심히 여기 있는 건초를 막 뒤집니다. 열심히 뒤집니다. 자, 그러다가 한 사람이 찾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야, 너 진짜 창의적이다. 그 사람이 박사라면 너 박사니까 역시 다르다고 한다면 말 됩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똑같습니다. 박사든 초등학생들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해결한다. 자, 이 사람한테요,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요, 재수입니다. 재수. 열심히 했다는 건 있겠지만 재수 위에 다른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이 여기서 바늘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진흙 속에서 바늘을 잊어버린데 그걸 찾아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가서 건초 같은 거 들 게 있는지 보고 없잖아요. 그러면 꽝이죠. 이 사람은 여기서 바늘을 찾은 데 대한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바늘을 못 찾은 사람이나 바늘을 찾은 사람이나 똑같은 원점에서 또 출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한테 여기서 바늘을 찾았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바늘을 찾았습니까? 물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닙니까? 나도 몰라. 너하고 같이 내가 그냥 열심히 들기만 했지. 그렇다면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한 것을 자기 스스로 모르니까요, 그걸 남한테 전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발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다른 사람한테 전수를 못했죠. 왜? 자기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는데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가르쳐줘? 모르죠. 트리츠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이 트리츠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트리츠라는 모델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앞에서 했던 이상 해결책 모델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요, 자, 내가 바늘을 열심히 찾아도 안 찾겨진다. 그럼 내가 열심히 찾을 게 아니고 바늘 스스로가 찾겨지게 하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바늘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요 생각만 딱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자석이 딱 떠오르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초등학생 치고요, 바늘이 자석에 붙는다는 걸 모르는 애는 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른이 이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실제로. 트리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스스로 바늘이 찾겨지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풀면요, 이게 건초더미 속에 있던 또는요, 진흙 속에 있던 또는 잊어버린 게 자동차 키든 뭐든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트리츠와 기존 비트리츠와는 굉장한 차이가 난다. 자, 요즘 앞에서 했던 내용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아까 우리가 진공청소기에서 초고 진공이기도 하고 진공이 아니기도 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순이 되게 되고 절충하는 걸로 간다 했잖아요. 트리츠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이 모순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초고 진공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으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특허가 2개가 나왔고요. 미국 시장의 30% 이상을 점하는 전 세계적인 특허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 트리츠를 쓰고 있는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 한국도 대표적으로 삼성, LG 이런 데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성공한 애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기존의 창의성과 트리츠에 대한 차이랄까, 2개를 비교 설명하는 부분으로 하고, 2강부터는 이제 실용 트리츠의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그 답을 드리고자 제가 실용 트리츠를 교육합니다. 트리츠에서 모순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심지어 몇 단계를 거쳐서 찾아도 찾기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실용 트리츠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경계 영역의 도식화라는 1단계에서 모순이 바로 드러납니다. 실제 6단계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시스템의 기능 분석에 들어가면요, 그 모순 부분이 실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도식화된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모순이 안 찾겨지는 문제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있는데요. 알트슐러가 트리츠에서 이야기할 때 문제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순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모순이 없는 문제는
일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잠깐 조금 어려울 뿐이지. 내가 그쪽에 모를 뿐이지 실제 어렵지 않다. 그런 때문에 모순이 없는 문제는 구태야 뭐 방법론을 써서까지 풀어야 할 이유가 없다. 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 기술 영역이든 비기술 영역이든 모순은 있습니다. 모순이 없으면요, 모순을 만들어야죠. 제 실제 실용 트리즈는요, 없는 모순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어떤 형태로든 모순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떻게 찾느냐 하면 경계 영역의 도식화를 통해서요, 없던 모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이제 그 모순이 얼마나 명확하냐 하는 부분에는 약간의 한계는 있는데 모순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트리즈에서 모순을 못 찾는다면 그건 트리즈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모순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트리즈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순이 무엇이라는 그 어떤 모순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